크립토 이슈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움 주실 분, 디센트의 홍푸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앞전 일부에서는 그 지닥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대표님, 그 지닥 관련된 해킹 사건 간단하게 좀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닥 같은 사건은 2023년 4월 9일 오전에 그 지닥의 핫 월렛 해킹 사건으로 보유 자산의 23%가량의 다양한 코인이 탈취되어서 입출금 시스템을 중단시키고 자산 동결을 이제 주변의 그 재단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경찰이나 인터넷진흥원 그리고 금융정보분석원 등에 통보해서 대응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지닥 외에 최근에 이렇게 해킹이나 이런 사건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도난당한 사건이 이게 과거 있지 않았을까요? 예, 과거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사건은 아주 많았고요. 세계적으로 거래소가 이제 탄생할 때부터 여러 가지 해킹 사건이 많았는데 대표적으로는 이 마운트곡스 거래소 사건이 있겠습니다. 그 마운트곡스 거래소라는 게 어떤 곳인지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마운트곡스는 아주 초기에 있었던 거래소인데요. 2010년부터 일본에 본사를 두었던 거래소입니다. 처음에는 그 이름만 봐도 뭐 눈치채신 분은 계시겠지만 매직 더 게더링이라는 카드를 거래하는 거래소였어요. 그러니까 가상자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 거래소로 업종을 변경하고 나서 코인 업계에서 아주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던 거래소이죠. 그래서 거래소 설립 후에 2021년 2월 9일에 이 비트코인 한 개가 1달러를 달성하는 상징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이 1달러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 지금은 생각할 수 없었는데, 그렇게 비트코인이 좀 쌌을 때도 좀 있었겠죠? 예, 그것도 아주 1달러도 아주 많이 그 당시에는 많이 오른 거였는데요. 비트코인은 이 피어투피어라고 해서 개인 간 거래를 이제 목적으로 만들어진 코인입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도 결국은 유통을 중개할 플랫폼이 없으면은 시장에서 충분한 유통량이 확보되지 못해서 그 적정한 가치를 가지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 마운트곡스 거래소가 초기 비트코인을 쉽게 현금화하고 그럼 현금화할 플랫폼을 만들어 준 것이고 비트코인 유통되는 창구를 마련해 준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뭐 통계는 각자 다르지만 뭐 70, 80%까지 차지했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거래소가 그때, 그러니까 1달러 당시에 한 7, 80%를 거래했던 거래소라고 하면 굉장히 독보적인 어떤 거래소라고 판단되는데, 네네. 근데 어떻게 그 해킹 사건이 이루어진 거죠? 먼저 해킹 사건은 2014년 2월 정도에 이제 85만 개의 비트코인을 해킹당한 것으로 이제 피해가 보도됐는데요. 당시 마운트곡스 대표가 이제 마크 카펠리스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처음에는 이 해킹 사건이 비트코인 자체의 결함이다. 우리 거래소가 문제가 없었는데 비트코인 자체의 결함 때문에 해킹이 발생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래소 자체의 이 프라이빗 키가 도난당해서 발생한 거였고 해커가 거래소 지갑에 접근해서 비트코인을 탈취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막 이렇게 85만 개가 도난을 당했다고 하면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됐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들이 좀 발생했는지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 자체를 해킹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러한 인식도 지금보다는 조금 부족했고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불안정성을 우려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폭락을 했었던 예. 상황이군요. 그러면 실제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간에 문제가 있었던 상황으로 지금 해킹이 발생된 건가죠? 예, 비트코인 자체의 문제는 아니었고 거래소 자체의 문제였습니다. 거래소 자체요. 만약에 그러면 노드의 과반수를 확보하게 된다면 조작할 수 있다는 건가요? 거래소 먼저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비트코인을 해킹하는 방법은 결국 거래 장부를 조작하는 것인데 네. 이 노드의 과반수를 확보하면은 그걸 해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자체도 지금은 엄청난 가치를 가진 자산이거든요. 그런데 노드의 51%를 가졌으면은 그 자산을 자기가 아주 많이 가진 사람일 텐데 그 정도로 비트코인의 지배력을 가진 사람이 그 51% 공격을 통해서 이 노드의 과반수를 통해 이걸 해킹할 것이냐 하면은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노드의 51%를 확보하는 것도 아주 어렵지만 51%를 확보하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그걸 해킹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운트 곡스 거래소 파산 후에 그 피해 보상은 어떻게 지금 그때 당시에 진행이 됐었나요? 예, 당시에는 그
이 마운트콕스가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서 일부 비트코인을 찾았다는 그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런데 그 몇 년 후에는 이미 비트코인 가격이 아주 올랐던 것이죠. 그래서 피해자들이 나의 피해 금액을 이제 반환해 달라. 그러니까 파산하지 말고 회생 절차를 통해서 나의 비트코인을 다시 돌려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몇 년이 지난 후에 이제 피해 보상 여부가 된다고 하면 가격이 1달러, 과거 1달러였었는데 가격이 꽤 많이 올랐던 상황이 되면 채권자에게 비트코인을 보상하는 지급이나 이런 비용에 대해서 좀 약간 이슈가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도 이 코인의 가격 산정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결국 그 사태로 돌아가 보면은 해킹 당시에 피해 금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데요. 해킹 당시에 비트코인 시가 기준으로 그 현금을 보상할지 아니면은 그 비트코인 자체를 이제 피해로 보아서 그 보상을 할지 논의를 하고 있고 마무리가 아직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가격으로 보상을 할지, 코인 가격으로 보상할지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받을 사람 입장에서는 코인으로 받고 싶은 거고,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작은 가격인 돈으로 주고 싶다는 뭐 어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외에 뭐 다른 그 해킹 사례 같은 게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사실 뭐 소액 해킹 사례까지 말하자면은 오히려 너무나 많아서 말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바이낸스도 2019년 5월에 7천 개의 비트코인을 해킹당했거든요. 그것도 바이낸스의 핫 월렛에서 비트코인을 해킹당해서 자체 자금으로 그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그 보상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비트코인을 7천 개를 바이낸스도 해킹을 당했지만 자체 자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국내 같은 사례들은 어떤 사례가 있으면 현재 있나요?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업비트나 빗썸 같은 거래소 모두 해킹 사례가 있습니다. 업비트와 빗썸 모두 자체 자금으로 그 손해분을 모두 충당을 했는데요. 결국 고객들이 이 거액의 자금을 예치하는 거래소 플랫폼인 만큼 보안에 좀 더 철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며칠 전 발생했던 지닥의 해킹도 그런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킹 당했습니다. 그러면 해킹하는 방법도 그 거래소별로 조금씩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킹하는 유형들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변호사님께서 어떤 식으로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거래소들이 자금을 어떻게 보관하느냐 그 방법에 따라서 해킹 방법도 다양해질 수 있는데요. 먼저 지갑은 개인 키와 공개 키로 이제 접근하고 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소들도 자체 지갑으로 코인을 보관하는데 거래소가 개인 키를 탈취당해서 코인이 인수되는 것도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 키와 공개 키가 있다면 그냥 그 키들만 잘 보관하면 이렇게 해킹 사건이 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예, 방금 말한 것은 그 핫 월렛일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핫 월렛은 온라인에서 동작하는 지갑을 말합니다. 그런데 개인 키와 공개 키만 있으면은 입출금이 아주 유리하죠. 왜냐하면 바로 온라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만큼 보안이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핫 월렛을 사용하는 것은 보안에 취약한 만큼 우리가 편리함을 얻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핫 월렛의 반대말은 콜드 월렛인데 콜드 월렛은 오프라인에서 동작하는 지갑입니다. 그래서 콜드 월렛은 뭐 종이에 지갑 주소를 써놓거나 아니면은 뭐 개인의 USB 같은 거에 보관하는 등 온라인에 연결되지 않는 것을 모두 콜드 월렛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타인이 접근하는 것과 해킹하는 것이 아주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뜨거운 것과 차가운 건데 뭐 보면 그 표면상 단어가 이제 극단적으로 좀 나눠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둘 중에 그러면 어떤 게 좀 안전한 상황으로 지금 저희가 평가하고 있을까요? 예, 먼저 안정성만 보자면은 핫 월렛보다는 콜드 월렛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거래소들은 해킹 피해가 발생해도 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부 자산은 핫 월렛에 보관하고 일부 자산은 콜드 월렛에 나눠 보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핫 월렛에 비해 콜드 월렛이 안전하다고 하는데 그럼 대부분 거래소들은 콜드 월렛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게 좀 이렇게 전반적인 트렌드인지 아니면 병행해서 사용하는지 지금 어떻게 많이 사용하고 지금 있을까요? 예,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행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두 콜드 월렛에 보관하면은 이 보안성은 좀 더 높아질 수 있겠지만 유통의 편리성은 보안만큼이나 사람들에게 중요한 가치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주변에 보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인에 투자한다고 하면 자기 지갑이나 콜드 월렛에 따로 보관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거래소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빠르게 사고 팔고 뭐 출금하고 현금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일반적이죠. 그래서
확실하게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취약점이 있지만 핫월렛이 그 위험을 감수할 만큼 편리성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에서는 거래소들은 병행해서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편리성을 위해서 또는 안전성을 위해서 거래소들이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좀 거래를 지금 이렇게 보관을 한다라고 지금 명쾌하게 답을 주셨고요. 그러면 이번 그 가상자산 거래소에 패킹이 발생했을 때 거래소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거래에 대한 그 보관을 했었는데 이제 피해 보상의 여부에 대해서 좀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뭐 어떤 식으로 지금 많이 보상을 하고 있나요? 먼저 가상자산 사업은 아직도 신생 사업이라서 부족한 점이 많죠. 그래서 만약 이 상황에서 지닥 거래소가 파산한다면은 거래소에 보관한 사람들이 코인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지만 대부분 그동안 있었던 뭐 바이낸스라든가 업비트나 빗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자신의 자금으로 그 피해를 보상했습니다. 아, 자기네 자신 그 자체 자금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상을 한다고 하면 이런 그 문제들이 해결할 방법은 아예 없는 건가요? 뭐 아직은 뭐 제도적으로 발전하지 못했지만 우리나라 증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뭐 증권사가 망해도 그 증권사를 통해서 주식을 거래한 투자자들은 자기의 주식이 뭐 없어질 거라고 전혀 그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증권사는 주식을 거래하고 있는 중개 플랫폼일 뿐이고 그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이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인 거래소가 어떤 이유로 도산을 하게 된다면은 투자자들이 맡긴 코인은 이제 거래소 자체 재산이 돼서 그 자신의 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이 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증권사는 예탁결제원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코인 같은 경우는 거래소 파산 시 조금 약간 재산상의 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들리는데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아무런 보상을 못 받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래소의 다른 채권자가 이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모두에게 이 돌려줄 자산이 부족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도산이라는 거는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산한다고 하면은 거래소에 맡긴 자산을 그 모두가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에 거래소들은 투자자들의 자산을 다른 곳에 신탁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산을 거래소의 재산과 법적으로 분리해서 거래소가 파산하더라도 투자자들이 충분히 보호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거래소가 투자자들의 투자금과 자기 자신의 그 자본을 분리를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투자자들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비용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지금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럼 거래소 말고 일반인들이 그 해킹을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방지를 해야 되고 뭐 방법들이 어떻게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히려 거래소 해킹보다 개인들의 해킹을 좀 더 조심해야 됩니다. 거래소는 문제가 없는데 개인이 거래소에 접속하는 등 보안이나 개인키 분실 등을 통해서 거래소나 지갑에 있는 자산을 해킹당했다는 사례가 아주 많이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이런 보안의 취약점을 잘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렇게 말씀드리면 코인을 장기간 보관할 때 이렇게 암호화폐 지갑이 용이한 상황일까요? 암호화폐 지갑 같은 경우에는 네. 자신이 이제 뭐 따로 콜드 월렛에 보관하는 경우를 좀 더 권장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네. 핫 월렛으로 보관하게 되면은 자신이 그 개인 키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자신의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핸드폰에 저장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핸드폰이 탈취될 경우에는 바로 이제 위험에 빠지게 되겠죠. 오늘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